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장입니다. 자, 이 대본을 쓰는 날 기준으로 오늘 창덕궁에 있는 원서동 쪽의 그 건축에 관한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이모가 건축 쪽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모가 설계해서 만든 건물들,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던가 전시관 이런 게 있겠죠. 이 건물들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나 도면, 설명이 되어 있는 그 글들을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전시를, 이 건물을 만든 이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고 왔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전시가 전 처음이기도 하고요. 전 사실 그 건축에 대한 관심보다 건축물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개념에 좀 늘 집중을 했었던지라 공간에 진입을 하거나 그 접근을 할 때는 내 눈앞에 건축물이 보이니까 걸어 다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슉슉 내 눈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나 우리가 이 건물에 집중을 할 수 있지, 막상 우리가 그 건물 안에서 하는 거, 업무라던가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할 때는 내 눈앞에 있는 테이블, 노트북, 핸드폰 이외에 해당 공간이 막 크게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은 외관적으로 좀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안에 들어간 공간이 개방감이 있거나 해가 탁 들면은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별관이구나, 이렇게 해가 잘 트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개별적인 건물들의 특징을 보고 느끼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에 와닿는 외관이나 우리의 인식하는 그 주변 사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극을 해야 되고 구성적인 조건에서 이를 조작해서 의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그 건축가가 하는 그 설계의 영역이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어느 건물을 들어와서 와! 하고 그 소리를 지르게 되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편안한 음악을 조성했던 그 홀 같은 곳이 이걸 보러 온 사람의 처지나 이 건물이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의도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을 많이 들였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멋진 의미로 흘러넘칠까. 어떤 건물들의 오브젝트에 만족을 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공간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어떠한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다 듣고 방명록 하나 쓰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봤는데 그 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의식과 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입고 먹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그 의식,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의식, 그 의식 플러스 주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식해보고 우리의 아지트 내지 쉘터라고 부르는 그 편안한 공간부터 해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공간을 상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써있더라고요. 사람의 의식을 반영하여 만든 공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이걸 들으면서 재미난 생각들이 들어서 이 생각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간은 멈춰있고 인간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멈춰있더라도, 인간의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해서 진동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긴 공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시간이 긴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는 베이스와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리를 원래 못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미지를 외부에서 보면은 깔끔하고 딱딱 각을 맞췄을 것 같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를 누구를 데리고 오든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은 제 이미지가 싹 다 바뀐다고 할 정도로 집이 더러운데요. 집을 더럽게 쓰는 게 인성 문제다부터 해서 깨끗한 게 좋은 것보다 깨끗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할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정리해온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짐을 놓고 발을 씻고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 집으로 안에 들어와서 내 방에 가서 책상에 앉을 때까지 그 집 안에 있는 주변 물체로 주의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책상 앉아서 바로 노트북 켜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바를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할 거라는 그런 타입인데요. 원래는 근데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일들을 종종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손목을 다쳤거든요. 그 손목을 다치고 나서 카페인도 끊게 됐어. 카페를 더 안 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방 안에 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어떤 날은 집중이 가능했는데 어떤 날은 유독 집중력이 좀 다른 곳으로 분산되거나 의욕을 잃을 일이, 그 전일을 상실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방 청소를 주에 한 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하고 난 며칠 정도는 하는 일에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서랍 속에 있었던 그 물건들이 점점 책상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편의성이 좋으니까 이게 어지럽혀지더라고요. 제가 그 정지해 있는 시간이 긴 공간에 있으면 표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랑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잠 시간을 함부로 줄이지 않듯 공간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고 그것은 유지되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에 지장이 얼마나 있느냐를 떠나서 내가 일하는 공간 세팅이 동일해야 일을 시작할 때 스타트 포인트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을 두드릴 공간, 마우스만 있으면 일에 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위치,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동일한 공간에 계속해서 놓여 있으면 놓여 있을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적인 프레임은 딱 여기 멈춰 있잖아요. 노트북 앞에 있는 저의 책상에는 이 노트북이랑 제 손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마우스, 카메라 렌즈, 보조 배터리, 타이머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의식은 사실 집중하여 몰입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더 편안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의식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노트북이랑 이걸 치고 있는 손가락 마우스가 아니라 내 시각 프레임에 보이는 것 중에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두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행위의 의미가 희석이 되잖아요. 의식 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만 시야각 안에 두는 거,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를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공간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간 덕에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어지럽히는 성격이긴 하지만 타이머를 제가 작업하는 공간 모든 책상 위에 하나씩 둬요. 이게 특이한 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설정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50분 맞추고 싶으면 내가 50이라고 써있는 그 육각형 한 면이 보이게 돌려요. 그럼 타이머가 시작돼요. 5분 맞추고 싶으면 조금만 돌리면 5분이라고 바로 시작해요. 전 타이머를 제 책상에 둬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을 두고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목표와 가깝게 도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공간을 조정함으로써 그걸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으니 이 공간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거나 보여주고자 할 때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에 충분히 사고가 유연하게 회전할 수 있게 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중요한 그 무게만큼 똑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순서의 중요성이라는 말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보통 먼저 반겨주는 곳이 있잖아요. 뭐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랑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내가 앉을 수 있는 공간 중 어디에 앉을 건지, 어떤 사무용품을 쓸지, 이메일부터 확인할지 고민하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업무가 정리되거나 준비된 상태에서 회의를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나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면요, 사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으면은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은 공간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카페에 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의 주변부에 함께 머무르고 있는 온도와 감촉,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이 이야기의 본론을 꺼냈을 때 본론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 주변에서 잘 활용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로컬 관광 쪽으로 좀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이 로컬 관광을 하시는 대표님의 경우에는 얘기를 항상 질질 끈다 싶을 정도로 본론을 안 꺼내요.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 독서 모임을 기획을 해서 요걸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커피 시키고 앉아서 간단하게 안부 묻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독서 모임에 이게 필요하다. 칠판이랑 의자, 빔 프로젝트 몇 개 필요하고 4명, 8명 참석 가능한 회의실 필요하다. 그리고 견적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여타 나머지 얘기를 하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웃으시면서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게 이 독서 모임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건지, 그리고 독서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 이 대표님의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지 청사진을 그려봐야 된다고 하면서 요거저거 좀 상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늘 이 대표님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조건적인 거를 가장 필수적인 걸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고 난 먼 미래를 논의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먼 미래로부터 현재의 시점을 점점 굴려와서 마지막에 본론을 이야기게끔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구성적인 면을 말하러 만난 거고 시간은 안정적인데 빙빙 돌리는 것 같아서 이분이 단가를 깔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청사진을 얘기하길래 끊임없이 다시 좀 구성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넘기려고 이렇게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완전히 좀 이어버려서 이제 얘기할 때쯤 되면은 우리 이런 이야기를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적인 측면, 한마디로 어디서 얼마나 비용이 들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사실 한정을 짓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독서 모임의 효과는 확산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상상을 하고 구성적인 측면인 한정적인 걸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보유한 채로 한정을 지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정해온 답이 있었음에도 당장 그날 회의를 하면서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디테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성을 잡는 부분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충분히 입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니까 전 이 방법을 실제로 활용당했던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야기의 페이스를 잠깐 뒤로 빼면서 생각이 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꽤 효과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백 없이 빽빽하게 채우는 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게 하는 일이건 공간이건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겨울옷을 싹 다 꺼내려고 지금 시즌에 안 입는 옷을 모아놓는 그 상자를 열었는데요. 겨울옷이 부피가 크고 좀 여름 가을옷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얇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꺼내서 걸었더니 그 코트를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까지 걸었다고 해서 행거대가 좀 너무 무거워져서 철제 구조물이 좀 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행거대는 그 여름에는 가벼워졌다가 겨울에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거대가 버틸 수 있는 무게의 기준을 여름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겨울로 맞춰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모한테 구조를 설명받은 건물들도 그랬어요. 이게 동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꽉 들어차도 전시물을 보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동선은 되게 짧은 구간으로 나오되 그 구간에서 인파가 많아져서 그 동선의 굵기가 굵어졌을 때 또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이런 강한 흐름에 대해서 대비하기보다는 빠르게 일단 시작을 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리듬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좀 다시 이걸 보면요, 이걸 버틸 만한 힘은 나한테만 달려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복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픈데 쪽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요거를 아무래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교수님한테 말해서 빠져라. 그런데 제가 이걸 무시를 하고 강제 퇴원해서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그대로 왔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쪽지 시험은 못 봤고요. 무통보였기 때문에 점수가 와라락 무너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꽉 채운다는 건 그 무엇도 대비할 수 없는 추가 불가능의 말과도 같구나. 근데 이게 비단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도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목수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길 여유값을 두지 않으면 가구는 와장창 갈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면요, 여름 겨울마다 나무가 줄어들고 늘어나요. 그 나이테가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목 가공이 보통 어렵고 이걸 인지해놓고 여유값을 둬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공간의 여유값을 그 어떤 식으로든 마련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추운 겨울 같은 시기를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모의 건축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세상에 내던졌지만 대화되어 살아나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주제라면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 하루와 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